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 2차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회담 의제와 날짜 등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권 내홍을 겪고 있는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카톡 내용까지 공개하며 경영권 탈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 등이 최소한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 직구 사이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에서 유해 발암물질이 또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 신발 장식품에서는 기준치의 348배가 넘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위한 두 번째 실무회동이 열렸지만 40분간의 만남은 빈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양측이 회담 성격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라도 경청할 거다. 만나기 전부터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우선 만나자고. 민주당은 제기한 의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가타부타 말이 없다면서 만나서 뭔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남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려는 거라면 안 만나는 게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받아들여 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소통했다는 면죄부만 주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번 주 열자고 했던 영수회담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소식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틀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회담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40여 분간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의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1차 때 제안했던 민생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등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의견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를 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통령실은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회담을 하자는 입장인데 우리 측 제안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영수회담의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의제의 경우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국회법 등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역대 영수회담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2차 회동 결과를 놓고 지도부 논의를 거쳐 대통령실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2차 실무회담도 빈손으로 끝난 데다 아직 3차 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으면서 이번 주 영수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수회담을 놓고 양측이 벌이는 팽팽한 줄다리기는 실무협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장 외에서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문제와 특검 등 모든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면 계속적인 영수회담으로 어떻게 이어가겠느냐며 비판했습니다. 강용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연일 영수회담 의제 관련 대통령실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은 당연하고 대통령 거부권 문제와 이른바 이채양 명주 특검까지 대통령실이 민감하더라도 모두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들은요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청구서를 내밀듯 의제를 던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늦게 예산값 갚는 쪽이 문제가 있죠. 이 영수회담은 제안해놓고 뭐 영수증을 들이민다고 하시면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협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협치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현안이 되는 게 의료개혁,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민주당 태도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승리해서 그런지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또 너무 이렇게 거칠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입장차 속 영수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총선 이후 거리를 유지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만납니다. 영수회담과 관련해 조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거절한 상태였죠. 대통령과 의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만큼 둘이 힘을 합치면 대통령도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수회담 의제 조율이 난항인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저녁 만찬 회동을 합니다. 지난 4.19 기념식에서 잠깐 마주친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이 정식으로 만나는 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만남은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연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특정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가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던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경쟁 정당이 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두 대표 모두 곧 만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일각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선거 과정에서도 소통을 해왔습니다. 전 적정 시기에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둔 국민의힘은 갑자기 불거진 나경원, 이철규, 나-이 연대로 시끄럽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두고 비윤, 친윤 간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분석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연대설을 일축했습니다. 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이 연대는 5선 중진 나경원 당선인을 당대표로 하고 친윤 이철규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는 지도부 구성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고민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연대니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의원도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연대설은 일축했습니다. 이 같은 연대설은 당내 주도권 다툼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나 당선인이 당의 변화를 주도하고 이 의원이 정부와 소통한다는 취지인데 비영남권 중심의 비윤과 영남권 기반의 친윤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당 안팎에선 개파색이 없는 인물로 지도부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이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도우 의원이 중진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여러 의원들의 요청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출마는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중진은 연대설이 나오면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된 인물들이 출마에 대해 소극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라며 지금은 누가 당을 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오는 6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 구도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선 황운하 의원이 투표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초대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조국당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시민사회 추천 당선인들이 민주당에 합류했고 개혁신당도 조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거리를 두고 있어서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황 원내대표, 당장 교섭단체 구성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 당내 유일 재선이 될 황운하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입 후보자 없이 한 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계속하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원내대표 선출까지 걸린 시간 단 10분입니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한 달 만에 조국혁신당에서 비례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느 당보다 빨리 조국 대표와 황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 구성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개원 전 교섭단체 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적어도 8명의 추가 합류나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두 시민사회 추천 당선인들이 민주당 합류를 선언한 겁니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하여 저는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며 민주진보 개혁 세력과 연합 정치의 가치를 개혁신당 역시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는데 황 원내대표는 서두르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교섭단체가 안 된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섭단체만을 위한 인위적 연대는 없다는 의미인데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여건 낮추기에도 미온적이라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반 깨질 수도 안 좋은 말인데요. 누가 한 말입니까? 네, 22대 총선 당선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MBN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이 박 전 원장은 그동안 영수회담을 가장 많이 조율한 정치인 중 한 명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인 영수회담에서 의제 조율에 집착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꼭 의대 정원 문제처럼 해봐라. 던져놓고 당신은 2,000명 절대 요지부동으로 지키면서 저는 만약에 의제 조율로 집착을 하면은 영수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 영수회담은 정상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를 미리 정하고 다 조율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지금 양쪽 다 막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일단 각자 하고 싶은 말을 다 가져와서 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 전 원장은 더 중요한 건 더 자주 만나는 것이라면서 영수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의대 정원 문제, 민생 물가 문제와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뭐든지 다 듣고 단계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힘 얘기인가 봅니다. 저분은 김재섭 의원 아닙니까? 당선인이죠. 반대로 해서 당선됐다?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힘에. 네, 맞습니다. 당선 비결을 얘기한 건데요. 국민의힘 험지인 서울 도봉갑 김재섭 당선인의 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총선 참패 이후 보름 만에 패인을 분석하는 첫 공식 토론회에서 얘기한 건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당이 마련한 첫 번째 공식 토론회에서 아주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얘기들 뭐가 있었습니까? 경포당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경포당이요? 경포대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를 포기한 당이라는 뜻입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경기도 60석 중 6석만 차지한 걸 두고 자조 섞인 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건데요. 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나왔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거를 직접 뛴 출마자들은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아주 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 대통령 이미지가 망했다 이렇게 말한 아이고. 토론자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싫다. 대통령 우리 얼굴인데 그 이미지가 그렇게 추락돼 있어서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오늘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가 더 많은 만큼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거의 국민의힘에서는 반성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변했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제의 당선인 시간입니다. 보수적인 지역인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3번의 대결 끝에 국회에 입성한 인물입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안보람 야당 반장이 만나봤습니다. 네, 일단 당선 축하드립니다. 정진석 의원과 3번째 대결이었고 그 3번째 대결 만에 승리를 하신 거잖아요. 좀 예감을 하셨어요? 로열하면 되고 건방질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이 민심을 잘 읽었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숫자는 비록 불리하지만 민심에서는 나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공주부여 청양이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네. 비결 같은 게 있으셨어요? 공주도 10년이 걸렸는데 더 보수적인 부여 청양이 10년이 안 걸리겠냐. 그래서 2번 떨어질 것을 각오했고 절대 지치지 않겠다. 오로지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한 거. 전문 대변인 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네. 근데 마침 대통령께서 이제 소통을 하겠다 뭐 얘기하시면서 하루에 막 브리핑을 2번씩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홍보와 소통이라는 말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국민의 대표이고 대신하는 언론인, 기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처럼 기민하게 날카롭게 그렇게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선명하게 대응해야 될 때 그 조국혁신당이 그런 역할을 차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8년 밖에서 좀 지켜보시면서 저거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이런 장면 혹시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법을 왜 계속 하려고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이 부족해 보여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를 국민께서 이해하시도록 그렇게 잘 설명해드려야 1호 법안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쌀값 등 주요 농축 임산물 의료값들이 폭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흘린 땀만큼 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가격 안정 제도를 관련 법안을 좀 차분하게 발의해 볼 생각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되겠다 한마디 마지막으로. 정치 복원. 국민이 정치 뉴스를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TV를 켜는 그런 정치, 이런 정치를 좀 복원하는데 제 역할을 좀 해볼 생각이 아주 강렬하게 있습니다. 네. 사랑받는 정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기소된 게 2022년 9월이었으니까 1년 6개월째입니다. 원래 선거법 재판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1심 선고가 나와야 하는 만큼 무슨 재판을 정치처럼 하냐 하는 비난이 많습니다. 변호사 단체가 아직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면서 재판부로 고발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관할하던 제 한때 부하 직원이었고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과 달리 이 사건은 1년 6개월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건 심리를 맡았던 재판장이 지난 1월 사표를 내면서 더 지연됐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 단체가 이 대표의 해당 재판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월 법관 인사 이동 전 사표를 냈던 부장판사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길 수 있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재판 지연 술책을 쓰는 게 보이는데도 전혀 그거를 제재하거나 재판 지휘를 제대로 안 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해당 재판은 이르면 올해 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 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피선고권은 박탈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첫날 대거 이탈 사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직을 예고한 경우가 없지 않고 집단 휴집에 나서는 병원도 늘고 있어서 애꿎은 환자들의 속만 타들어갑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단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 서울대병원 한 진료실의 문은 굳게 닫혔고 사직을 예고하는 대자보만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교수는 진료를 보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일부는 마지막 진료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진료하는 중이라 폐암 동양내과 진료니까 항암 치료하는 사람이니까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개별 사직 위주로 집단 이탈 움직임은 본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진료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루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는 제출했죠. 다 제출했어요. 거의. 제출만 하고 다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태가 더 길어지면 사직서 제출 순서대로 줄줄이 병원을 나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대형 병원 빅5를 중심으로 휴진이 확산하고 있어 의료대란 악화 우려는 여전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오는 30일 서울대 병원과 함께 주 1회 휴진에 나서고 나머지 병원들도 동참하는 추세입니다. 사태 해결을 기대했던 환자들의 불안은 커져갑니다. 시작 같은 이제 희망을 갖고 사실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길 거다. 그러고 여기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계시는 교수님들마저 지금 떠나겠다고. 정부는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사례는 없다며 집단 이탈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요즘 북한강 상류의 일명 붕어 명당이라는 곳에는 낚시 좀 한다는 이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터에도 알박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무허가 좌대를 설치하고 아예 자기만의 아방궁을 만드는 사람들까지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갈까요? 장진철 기자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북한강 상류 춘천 의암호. 매년 4월이면 산란을 위해 찾아온 붕어와 강태공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일명 붕어 명당입니다. 강가와 호숫가에는 좌대라고 불리는 받침대가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명당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얌체 강태공들이 일찌감치 알박기를 한 겁니다. 이거 찾아놔서 남의 타에서 할 수가 있어. 또 젊은 사람들 왜 그것도 싸움 나고 그래서 이거 안 돼. 낚시 금지 표지판이 있지만 그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호수 출입을 막기 위해 이렇게 펜스를 설치해놨는데 일부 낚시꾼들은 이 펜스를 이처럼 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뜯겨 없어진 곳도 있습니다. 명당 중 명당인 다리 밑은 점입가경입니다. 계세요. 알박기를 넘어 자신만의 왕국을, 아방궁을 건설한 곳도 허다합니다. 이곳은 붕어 명당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이렇게 알박기를 한 건데 이 뒤쪽을 보면 이렇게 태극기도 있고 텐트를 쳤던 흔적도 있습니다. 찢긴 텐트뿐 아니라 먼지가 가득한 버너와 그릇까지 낮은 겁니다. 낚시꾼들이 완전히 환경을 다 망쳐요. 그럼 막 버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낚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좌대를 비롯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모두 법 위반입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 다 찢겨진 현수막이 전부입니다. 5월 정도까지 잠깐 와가지고 하고 5월, 6월 되면 이제 또 못하거든요. 수위가 낮아지니까. 그걸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문제는 낚시철이 끝나도 대부분이 시설물을 두고 간다는 겁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북한강 상류가 얌체 낚시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얼마 전 같은 공장에서 나온 사료를 먹은 고양이들이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집에서 기르는 반려묘뿐 아니라 길 고양이들도 같은 증상으로 폐사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죽은 길 고양이들을 역추적해봤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고양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길고양이 돌봄이 이른바 캣맘이 주는 사료를 먹고 살던 고양이입니다. 다리 아파. 어떡해. 약도 안 먹고. 아구. 갑자기 이상 증세가 나타나더니 영상을 촬영한 다음 날 숨졌습니다. 다른 길고양이 4마리도 혈변과 혈뇨 증상을 보이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최근 같은 공장 사료를 먹고 원인 불명으로 폐사한 집고양이들과 같은 증상입니다. 2월 27일 날 산 사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단독으로 먹은 아이들이 다 죽었고 섞어 먹은 아이들 중에 털사하고 토하고. 캣맘의 사료 구매 영수증을 보니 집고양이들이 먹은 것과 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수의사도 사료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경북 경주에서도 이 사료를 먹은 길고양이 5마리 가운데 2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반 전염병보다 상당히 더 가파른 그런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더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까지 정황은 모두 사료를 가리키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집계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증상이 나타난 고양이는 368마리로 4배 이상 늘었고 121마리가 죽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렵게 모은 현금 다발을 잃어버린 국밥집 주인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여고생이 이 돈을 고스란히 다 찾아서 주인에게 갖다 준 겁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자전거를 탄 남성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다발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쏟아진 현금은 122만 원. 돈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남성은 아무렇지 않게 현장을 벗어납니다. 워낙 어두운 터라 바로 옆에 있던 차량도 널브러진 지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늦은 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고생 하나가 때마침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종이 가방에 돈을 챙겨놓고 그대로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이걸 그래도 내가 들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경찰서로 들고. 지령을 받은 지구대 경찰관이 주변 CCTV를 전부 뒤져 마침내 자전거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동선이 어디선가 없어져 가지고 요 어딘가에 이제 자전거가 있을 것이다, 주차돼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주변을 이제 순찰 거의 한 10분에서 한 20분 돌아보니까 돈을 잃어버린 남성은 인근에서 국밥집을 하는 사장님. 생각지도 못한 여고생의 선행에 감동합니다. 현금이었는데 야 이게 돌아올 수 있구나 엄청나게 감동받았지요. 사회가 너무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꼈지요. 국밥집 주인은 자신이 국밥집을 운영하는 동안 언사 학생에게 국밥값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2022년 12월 강릉에서 할머니가 손주를 태우고 가다가 급발진 의심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손주가 숨졌고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얼마 전 상황을 재현하는 국내 첫 번째 시험 감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사고와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경남 함안에서 10개월 된 손녀를 태우고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의 차량이 전복된 건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함안의 한 도로입니다. 6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에 걸려 멈춥니다. 뒷자리엔 10개월 된 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빠 곰은 뚱뚱해.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경음과 함께 속도가 높아지더니 앞차를 들이받고 질주합니다. 역주행 방향인 반대선 차로로 진입한 차량. 정면에서 오는 화물차를 필사적으로 피합니다. 간신히 제 차로로 들어온 차량은 아슬아슬 앞선 차들을 비켜가다 결국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튕겨져 나갑니다. 이 사고로 차량 5대가 파손됐고 운전자는 갈비뼈가 골절됐지만 다행히 손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출고된 지 2주밖에 안 된 신차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브레이크가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브레이크가 까딱도 안 해요. 아이만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차량이 내달린 거리는 1.3km. 이렇게 시간이 길 경우에는 운전자가 실수할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요. 차량을 피해서 운전하는 부분들은 본인 보호를 위해서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급발진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기록 장치 감정을 의뢰했고 차량 제조사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인이 유언을 따로 남겼더라도 부모나 형제, 자녀, 손자 등에게 강제로 유산의 일부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걸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죠.
어릴 때 버린 자식이 숨지자 찾아가서 유산을 챙기는 식으로 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 법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상속은 곧바로 효력이 상실됐는데 나머지 법을 국회가 손보지 않으면 구하라 씨 사건과 같이 어릴 때 구실을 벌인 어머니는 유산을 갖고 되레 오빠는 유산을 받지 못하는 일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숨진 2019년 20여 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는 갑자기 나타나 유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가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 즉 유류분을 달라고 주장한 겁니다. 저는 저와 하라를 벌인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법 1112조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와 배우자는 2분의 1, 부모와 형제 자매에겐 3분의 1의 법정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7년간 유지되던 이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3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4조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 불합치 결정된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내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져 유류분 제도가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된 부분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서 내 재산을 이제 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에서 사실 사회적 공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반영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지난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 조항은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유류분 제도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바뀔지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방금 봤지만 고 구하라 씨 얘기 이런 사례가 또 있었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안함 피격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고였는데 이때도 구하라 씨 모친과 같은 이들이 좀 있었다고요? 네, 먼저 천안함 피격 때 이제 순직했던 고 정범구 병장에게는 이 어릴 적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20년 넘게 연락이 안 됐던 친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친부가 정병장 목세 보상금 중 1억 원을 받아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또 세월호 참사 때 같은 경우에는 숨진 한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가 7년 만에 4억 원가량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역시 오래전에 이혼해서 새 가정까지 꾸린 상태였는데도 친모라는 이유로 상속분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걸 보면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고 이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유류분은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는 이제 이유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게 이제 1977년인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 몰아주기, 흔히 이제 장자 상속이라는 관행 때문에 다른 자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지금은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류분 제도가 이 가족 간 갈등을 막는 역할 정도는 하고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의도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구하라 씨 모친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유지는 하되 대신에 폐륜적인 상속인의 상속을 막는 입법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입법 시한으로 정한 내년까지는 지금 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회가 서둘러 입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미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아직 통과가 안 된 건가요? 네, 아직도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 올라간 이 법안을 한번 보면요. 이 가족 간 중대한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권 박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까지는 상임위 심사가 진행되다가 이 총선 시즌이 되면서 멈춘 상태입니다. 이제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심사를 서두른다면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가 싸움 말고 일을 한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얼굴들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6년 또 40년 넘게 실종된 아이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것만큼 큰 슬픔도 없겠죠.
올해부터는 유전자 등록이 2촌까지 확대되며 부모가 돌아가셔도 형제만으로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가능성이 커졌죠. 신랄 같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가족들을 박혜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김옥문 씨는 36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부산, 강원 등 전국을 누볐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지적 장애가 있던 아들 걱정에 아내는 마음의 병을 얻었고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만병원에 가서도 자네 태희 만났느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러거든요. 자식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남동생을 40년 넘게 찾고 있는 양유진 씨도 하루하루 애가 탑니다. 치매를 앓으면서도 아들을 잊지 않으려 매일 일기를 쓰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엄마, 이제 내가 기다릴게. 그러니까 편히 가세요. 환하게 웃으시다가 갑자기 호흡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종아동 신고는 지난해 2만 5천 건을 넘었는데요. 가족과 헤어진 지 20년 넘은 장기 실종아동 신고는 지난달 약 1,000건이나 됩니다. 최근에는 실종아동을 찾는데 적잖은 변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실종아동의 유전자 정보를 검사 뒤 10년이 지나도 당사자와 가족 등의 동의 없이 국가수에 계속 보존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겁니다. 최근에는 실종 신고 접수 이후 검색 장소와 시간 범위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인물이 검색되는 GIS 스마트 검색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경찰이 실시 중인 지문 등 사전 등록제 역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16년 전에 사라진 아이를 찾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3살 아이가 생활고를 이유로 집을 나갔다고 했죠.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태어난 지 3년 된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건 지난 2008년쯤이었습니다. 아이는 서울의 한 복지시설 후문에서 유모차에 실린 상태로 발견됐는데 부모를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후 약 16년이 흘러서야 아이를 찾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아이의 친아버지를 특정해 연락했습니다. 이 40대 남성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스스로 가출했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당시 아이가 3살밖에 되지 않았던 만큼 경찰은 지속적으로 A씨를 추궁해 생활고 때문에 키울 수 없어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아이의 소재를 확인했고 16년 만에 장기 실종 사건을 매듭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7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하이브는 뉴진스의 소속사인 자회사 어도의 민희진 대표가 어도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 했다고 보고 있죠. 하이브가 민 대표 등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 대표의 주술 경영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반대다. 하이브가 자신을 배신했다며 쓸 만큼 쓰고 필요 없으니까 찍어 누리려 한다고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이자 12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하이브가 뉴진스를 배출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부대표와 함께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는 실행 계획을 세웠고 뉴진스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을 의논했다며 대화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가 무속인에게 BTS가 군대를 갈지 묻고 인사청탁을 받는 주술 경영을 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 대표는 자신은 일을 잘한 죄밖에 없고 배임을 한 건 계열사의 사장을 찍어 누르는 하이브라며 2시간에 걸쳐 반박했습니다.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이제 약을 다 빨 만큼 빨아서 우리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지, 우리말 잘 안 듣지,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사적인 대화를 경영권 탈취로 왜곡하고 있다며
문제의 시초는 하이브와 자신이 맺은 불합리한 주주 간 계약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이브가 다른 자회사 아이돌 그룹인 르세라핌의 데뷔 전까지 뉴진스의 홍보를 막았다는 주장도 펼치며 자신을 걱정하는 뉴진스의 멤버들과 부모를 언급하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약간 이런 건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애들이 막 다 혜인이는 20분 내내 나보다 더 울었어. 하이브와 민 대표의 진실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복귀를 앞두고 있는 뉴진스는 물론 K-팝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연이은 불공정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에서 이번엔 판촉비 전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만드는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는 건데 직원들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PB 상품을 위쪽으로 노출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 평균 3천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쇼핑 플랫폼 쿠팡 홈페이지입니다. 상품 카테고리 중 자체 브랜드 PB 제품이 눈에 띕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은 유명 상표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내세워 유통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판촉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검색창에 마스크를 입력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B 상품은 다른 회사 제품의 절반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쿠팡이 판매가 부진한 일부 PB 상품의 가격을 내리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들이 할인 행사에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했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 심사 보고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PB 상품 제조 협력사는 550곳 정도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면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라든지 협력업체, 소비자들은 정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갑질 논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또 쿠팡이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게 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달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판촉 비용을 전가한 적이 없으며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아기를 씻기는 어린이용 욕조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고 어린이용 수영 모자에서 납이 검출되고 말이 안 되죠. 서울시가 요즘 한창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해외 중국 직구 사이트 물건을 골라 조사한 결과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직구 사이트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파라솔 의자입니다. 이미 9,000개가 팔려나갔고 평점도 높습니다. 서울시가 검사했더니 기준치의 38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성분으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입니다. 이를 포함해 조사 대상 중국 직구 사이트 어린이 용품 22종 가운데 절반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국내외 플랫폼들에게 이 위험이 검출된 그 제품에 대해서 판매 금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납성분이 기준치의 33배, 카드뮴이 6.3배 검출된 상품도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수영 모자도 납이 기준치보다 20배 넘게 나왔습니다. 품질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 좀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품이기도 해서 이용을 좀 안 하게 되는. 서울시는 중국 제품을 대상으로 매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고 다른 해외 직구 사이트로도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품질 문제를 넘어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건데 급기야 시민단체가 두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이 업체들을 처벌하긴커녕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즉각 중단하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약관들을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고 제3국 이전할 수 있도록. 실제로 알리 가입을 위해서는 국외 제3자 제공 항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하는데 시민회의는 고발장에서 수집한 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소비자들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지갑이 열린다고 입을 모읍니다. 알리템으로 굳이 쓰는 건 사실 진짜 싸기 때문에 특가로 사면은 막 100원짜리, 200원짜리 막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시민회의는 소비자 정보가 수집돼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처벌은커녕 중국까지 찾아가 개인정보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으로 그런 한국의 법이나 제도나 문화를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한국 개인정보 충분히 설명했고.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두 업체에 대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영국 기병대 소속 말 5마리가 훈련장을 이탈해 런던 시내 한복판을 질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공사장 소음에 놀라 뛰쳐나간 거라고 하는데 커다란 말들이 도로를 내달리면서 차량 여러 대와 충돌했고 최소 4명이 다쳤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런던 도심 한복판 자동차가 다녀야 할 도로 위를 말 2마리가 질주합니다. 차와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차들은 멈춰섰고 사람들은 급히 피합니다. 흰색 말의 목 부분과 앞다리는 빨갛게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검정 말은 결국 버스와 충돌했고 놀라 자리를 뜨지 못하자 주변의 시민들이 몰려와 말을 안심시켰습니다. 영국 버킹엄 궁전 주변에서 훈련 중이던 기병대 소속 말 5마리가 달아나면서 거리를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영국군은 소음에 놀란 말들이 통제를 벗어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re spooked by some construction works on a quiet side road in Belgravia, where building materials were dropped from height right next to them. The ensuing shock caused all horses to bolt and unseated some riders. 이 소동으로 2층 버스와 승합차 등 차량 여러 대가 말과 충돌했고 창문이 깨지고 차 문이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일반인 1명과 말 위에서 떨어진 군인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망쳤던 말들은 훈련장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런던 동부 인근에서 붙잡혔는데 이 중 말 2마리는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군 기병대는 말들은 평소 주변 소음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설명했고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미국 LA 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하며 땅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료가 누출돼 비행기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했는데 모두 보잉사가 만든 여객기였습니다. 안전하다고 자부해온 여객기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LA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 한 대가 기체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활주로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여객기는 크게 출렁였고 바퀴 부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착륙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륙합니다. 이 사고로 기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미 연방항공국은 관제탑과 조종사의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기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승객 200여 명이 타고 있던 여객기 날개 쪽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항공사 측은 조종사로부터 기름이 새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기름이 엔진 부근에서 기화해 연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공항은 한때 활주로 2개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두 여객기는 최근 결함이 연이어 발생한 보잉사가 만들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이륙하던 여객기 벽체 일부가 뜯겨나갔고 2월에는 날개가 부러져 비상 착륙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여객기의 바퀴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 상업용 항공기의 절반이 보잉사가 제조한 기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서며 2년 3개월 만에 0%대를 벗어났습니다. 수출 호조 속에 건설 투자와 소비가 개선된 덕이었죠. 정부는 올해 연간 2.2% 성장도 자신했지만 멀어진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고환율 등으로 낙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3%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4분기 이후 줄곧 0%대 성장률에 머물렀다가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한 겁니다. 시장 전망치인 0.5에서 0.6%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수출과 건설 투자 회복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0.9% 증가했고 건설 투자는 건물과 토목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2.7%나 뛰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민간 소비가 0.8% 증가하며 소비 심리도 회복됐습니다. 정부는 깜짝 성장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서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글로벌 IB 등을 비롯해서 국내외 전망 기관들도 금년 우리 경제 성장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성장이 지속할지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지난해까지 저조했던 민간 소비는 기저효과로 반짝 회복했을 뿐 완전히 회복 국면에 들어간 건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이어지면 부동산 PF 부실이 커지고 건설 투자 지표도 부진한 흐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위협 요소들도 문제입니다. 중동 지역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요인도 있고 지금 환율이나 또는 유가 이런 것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는 추경이나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고물가에 대해선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요즘은 김밥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계란이나 단무지 때문이 아니고 김 때문입니다. 이상기후로 생산량은 줄었는데 K푸드 열풍의 수요는 급증했거든요. 정부가 뒤늦게 김 수입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입니다. 이달 초 야채김밥 가격이 200원이 올라 4,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른 김밥 전문점들도 마찬가지. 최대 1,000원까지 가격을 올렸습니다. 좀 올랐어요. 한 5, 600원. 그때는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김밥 가격이 뛰는 건 원재료 가격, 그중에도 김값이 오르는 영향이 큽니다. 지난 3월 기준 김 가격은 급등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 올랐습니다. 이상기후로 김 생산량은 줄어들었지만 해외 수출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에 공급되는 김의 양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표적인 김 생산지인 전남의 김 생산량은 평년보다 15%가량 감소했습니다. 서민 대표 음식인 김밥 가격까지 뛰자 정부는 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김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하는 한편 판매용 도시락에 쓰이는 수입산 김의 관세도 인하합니다. 오는 7월부터 축구장 3,800개 넓이의 김 양식장도 추가로 조성합니다. 하지만 K김밥 인기로 김 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로봇도 사람처럼 보행자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죠. 덕분에 로봇이 배달과 순찰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동 로봇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택배기사를 도와 배송지에 물건을 배달하고 방역 업무도 해줍니다. 한범수 기자가 직접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발로 걸을 수 있는 로봇 스폿입니다. 택배 차량에 실린 짐을 등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주변을 잠시 살피더니 방향을 잡아 목적지로 향합니다.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고 계단이나 경사로도 거뜬히 오르내립니다. 주문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로봇이 학습된 경로에 따라 이렇게 정확한 위치로 배송해줬습니다. 국내 자동차와 유통 대기업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상용화되면 택배기사의 업무량을 줄이고 배송 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은 정해진 구역 안에서 한 번 가본 길만 다닐 수 있지만 점차 배송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 즈음이면은 실제로 실생활에서 로봇 배송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퀴로 움직이는 로봇 딜리버디는 병원 내부를 활동 무대로 삼았습니다. 전염병 등으로 격리된 환자에게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수고를 덜어주고 혹시 모를 질병 감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밖에 호텔이나 아파트 등에서 필요 물품을 전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 역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실외에서 이동 로봇의 순찰과 배달이 가능해지면서 식당 서빙 수준에 불과했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농구 대통령 허재의 두 아들 허웅과 허운이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격돌합니다. 장남과 차남 중에서 아버지는 과연 누굴 응원할까요?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대표급 선수들로 꾸려진 슈퍼팀 KCC의 기둥 허웅과 KT의 간판 슈터 허운이 챔피언 반지를 두고 형제 간의 뜨거운 맞대결을 펼칩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만난 두 형제는 귀여운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동생 허운이 트로피에 얹은 형 허웅의 손을 휙 치워버리자 허웅은 동생에 대한 깜짝 폭로로 응수합니다. 밥을 먹는데 훈이는 지갑 자체를 갖고 오지 않더라고요. 어쩌다가 저렇게 나쁜 동생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우승하면 뭐들 못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시원하게 쏠 거고. 돈독한 우애를 보여준 두 형제지만 상대팀을 4대0으로 꺾고 전승 우승을 하겠다고 입을 모으며 코트 안에서만큼은 치열한 승부를 다짐했습니다. 형이 앞에 있든 없든 과감히 공격을 임할 거고. 상대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고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자. 두 아들의 대결을 바라보는 농구 대통령 허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 아니, 아버지가 그냥 어쨌든 형제가 같이 올라온 거에 기쁘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해요. 생애 첫 우승을 앞두고 벌이는 형제의 맞대결은 오는 27일 막을 올립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남서풍이 불어와 날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6도, 오는 주말에는 30도 가까이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지겠습니다. 그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등 일부 동쪽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남부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춘천이 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대체로 오늘과 비슷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